엄마 제발 정신 차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바다를 건너겠다고.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거실에 모인 가족들 모두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65세 할머니가 수영이나 배운다더니 이제는 바다를 건너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손자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며느리 유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 중 단 한 명도 저를 응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모든 것은 6개월 전 그 진단서를 받았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강 여사님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무리한 활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는 병원을 나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차들은 쉴 새 없이 달렸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요? 저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65년을 살았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둘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손자 손녀 돌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살아? 대학생이었던 딸 수진이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대답이라고 생각했었죠.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위로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던 겁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는데 슬프지 않았다니요. 저도 제가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인간이지? 사람의 마음도 없는 건가?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4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제가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서 무슨 수영이야. 집에서 애들이나 잘 봐. 그 사람은 제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안 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저는 40년 동안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해수욕장에 갔었죠. 여름이었고 바다는 반짝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고 저는 파라솔 아래 앉아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들어가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는 수영 못해. 넌 가서 놀아.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70은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물고기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것.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60대 수영 배우기 노인 수영 강습 늦은 나이 수영. 온갖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70대의 수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접수하시는 분이 물었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네. 나이가? 실례지만 몇 세시죠? 65세입니다. 그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정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님, 이 나이에 시작하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첫 수업날 저는 탈의실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였거든요. 처진 살, 주름진 피부, 굵어진 허리. 거울 속 제 모습은 한심해 보였습니다. 내가 미쳤나?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야?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탈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오늘 처음 오시는 거예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오셨죠. 네. 그런데 너무 떨려서요. 아이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해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같이 나가요. 그분의 이름은 박영희 씨였습니다. 62세에 수영을 시작해서 지금 3년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은 악몽이었습니다. 자, 일단 물에 얼굴을 담그는 연습부터 해볼까요?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물속에 얼굴을 넣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강사님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친절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모든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옆에서 수영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역시 나한테는 무리였어. 첫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늦은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또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웠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얼굴을 담글 수 있게 되었고 발차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킥판을 잡고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여사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강사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뿌듯함이요. 제가 뭔가를 해냈다는 것,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맨날 어디 가세요? 어느 날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수영 배우러. 네? 수영요? 엄마가요? 딸아이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이에 갑자기 수영을 왜 배우세요?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에휴, 그냥 집에서 쉬시지. TV 보시고 손주들 봐주시고. 괜히 무리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딸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우연히 그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맨날 수영장 간다고 하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딸 말대로 집에서 TV나 보고 손주나 봐줄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또 수영장에 갔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자유형으로 25m를 완주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멈췄고 폼도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수영장에서 나와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다음 달에 바다 수영 가는 거 아세요? 바다 수영이요? 네, 수영장 회원들이랑 같이 동해안 가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완전 재밌어요. 바다요?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같이 가요. 그날 집에 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다음 달에 동해안 가. 왜요? 누구랑요? 수영장 사람들이랑. 바다에서 수영하러.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영장도 모자라서 이제 바다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요. 괜찮아. 다들 같이 가는 거고 안전요원도 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유미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동네에서 소문 나고 있어요. 65세 할머니가 수영복 입고 수영장 다닌다고. 민준이도 학교에서 놀림 받았어요. 손자 민준이가 놀림을 받았다고요? 쟤 때문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는 분명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다 수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여사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언제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년, 아니 6개월 정도를 조심해서 지내셔야 해요. 6개월. 제게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요?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이라도 해봤나? 그 순간 3년 전 해수욕장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던 그분의 모습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6개월, 아니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됐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영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 씨, 바다 수영 가는 거 저도 같이 갈게요. 어머, 정말요?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짜디짠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을요. 물속에서 팔을 저었습니다. 발을 찼습니다. 파도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바다에서 나와 모래사장에 앉았을 때 박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다음엔 더 먼 곳까지 가봐요. 저기 보이는 저 부표까지. 저 부표요? 200m는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우리 나이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나이에 못할 게 뭐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노년 장거리 수영 시니어 바다 수영 대회 오픈워터 스위밍.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70세 할머니 영국 해협 횡단 성공. 영국 해협이요. 34km를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해서 건넌 70세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65세에 수영을 시작한 제가, 심장도 안 좋은 제가 바다를 건넌다니요. 하지만 그 미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바다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널 만한 바다가 어디 있을까? 진해만 한려수도 서해안. 그리고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45km. 45km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쉬지 않고 수영했습니다. 강사님이 말렸습니다. 강 여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몸 상하세요? 괜찮아요. 전 해야 해요. 왜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제 인생이 걸려 있어서요. 강사님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수영장에서 2km를 쉬지 않고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도 1km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제 방에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여수부터 거문도까지 빨간 선이 그어진 지도를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엄마, 바다를 건널 거야. 네?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45km를.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당신 심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왜 이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 유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고 손자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65세에 심장병 있는 사람이 45km 바다를 건너겠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알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하지만 뭐예요? 엄마는 한 번도 정상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우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우리 키우시고 아빠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그래.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게 다 남을 위한 삶이었어. 엄마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단다. 며느리 유미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우리 세대 여자들의 삶 아니었나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6개월 조심해서 지내라고.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적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야. 4개월 전에 들었어. 그래서 엄마는 남은 시간 동안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엄마 몸 상하잖아요. 조용히 쉬셔야죠. 조용히 쉬면서 죽으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기를 기다리라고? 그게 아니라.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6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 근데 왜 하필 그게 바다 건너기예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바다에서 수영할 때 엄마는 자유로워. 세상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야. 파도와 함께 움직이고 물과 하나가 되는 그 느낌. 넌 모를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근데 그렇다고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손자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로 하실 거예요? 그래, 민준아. 근데 위험하잖아요. 바다에서 사고 나면. 사고 안 나게 준비할 거야. 전문가랑 같이 갈 거고 안전요원도 붙일 거야. 그래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잃기 싫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눈물을 보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너 떠나고 싶지 않아. 근데 할머니는 이대로는 못 살겠어. 며느리 유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민준이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유미야. 네? 미안하구나. 너희한테 피해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다 건너시겠다는 건 결국 우리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제발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수진아, 엄마가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일주일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이제 마지막 몇 달 나를 위해 사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1살에 제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했었죠. 바다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미술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 그래서 저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결혼 후에도 한 번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그림이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렇게 저는 또 포기했습니다. 사진 속의 21살 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의 꿈을 다 죽여버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박영희 씨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바다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날씨 좋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고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결국 가방을 챙겼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박영희 씨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여사님, 소개할게요. 이분은 김철수 씨, 67세세요. 작년에 제주도 해협 건너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다부진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여사님이시죠? 영희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바다 건너고 싶으시다면서요? 아, 네. 근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당연하죠. 제 가족들도 난리였어요. 정말요? 그럼요. 아들이 정신과 데려가려고 했어요. 김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으니까요. 제 인생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단 1초도요. 제주도 해협 건널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죽을 것 같았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사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사님 마음이 진짜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바다에서 2km를 수영했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요. 물속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오직 저와 바다만 존재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나왔을 때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폼 좋으세요? 4개월밖에 안 배우셨다는데 믿기지 않아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장거리도 가능해요. 물론 더 훈련해야겠지만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응. 바다에. 또 바다 가셨어요? 엄마. 일주일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근데 엄마는. 됐어요. 집에 오세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수진이만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엄마, 저 어제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엄마 생각하느라.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수진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수진아. 근데 엄마가 바다에서 사고라도 나면 전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곁에 계셨어요. 제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결혼하고 애 낳고 힘들 때도 항상 엄마가 있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그런 엄마를 전 잃고 싶지 않아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근데 전 엄마가 필요해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엄마, 제발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가족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우연히 TV를 켰다가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였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마라톤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친구들도 말렸어요. 근데 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화면 속 할머니의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응. 엄마는 할 거야. 바다를 건널 거야. 엄마. 들어봐, 수진아. 엄마는 6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그게 바다 건너기야. 근데 위험하잖아요. 위험해. 맞아. 근데 안전하게 죽는 것보다 위험하게라도 살고 싶어. 며느리 유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결국 가족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네요. 유미야, 그게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근데 나 자신도 사랑하고 싶어.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응,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하실 거예요? 그래, 민준아. 그럼. 민준이가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할머니 혼자 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수영 배워서 같이 갈게요. 민준아.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할머니가 정말로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17살 손자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근데 넌 안 돼. 내가 할 일이 있잖아. 공부하고 대학 가고. 할머니, 대학은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랑 함께 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말에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바다를 건너겠다는 결심은 확고하다는 것이요. 일주일 후 저는 전문 코치를 만났습니다. 오픈워터 스위밍 전문가인 정태수 코치님이었습니다. 여수에서 거문도까지요? 45km. 코치님이 제 신체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장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이 상태로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사님,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바다는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근데 전 해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코치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보시죠. 수영장에서 10km를 쉬지 않고 헤엄칠 수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시작 3일째 되던 날 수영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강명숙 씨 맞으세요? 네? 누구세요? 저 이혜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이혜진?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잠깐 일했던 식당의 주인 딸. 혜진이? 혜진이구나. 네,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이혜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저기, 강 여사님 혹시 시간 되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여기서는 곤란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이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사님 남편분에 관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남편이 왜? 여사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사실 제 엄마가 여사님 남편분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남편분이랑 저희 엄마가 10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으면,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증거라도 있어요? 이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딘가의 여행지에서 심지어 모텔 앞에서. 이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걸 여사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여사님께 사과하라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10년이라고 했죠? 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였어요. 그럼 그 시기에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늘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많다고 거래처 미팅이 많다고 바보같이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여사님, 난 정말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가족을 위해 고생한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있어요? 네? 더 숨긴 거 있어요? 다 말해요. 지금. 이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남편분이 저희 엄마한테 돈도 많이 주셨어요. 매달 200만 원씩. 200만 원? 네. 그 돈으로 제 대학 등록금도 냈어요. 그래서 저도 죄책감이 커요.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 살림이 얼마나 빠듯했는지. 수진이 대학 등록금 내느라 대출까지 받았었는데 그 돈이 우리 딸 등록금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 이혜진이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10년 넘게 바람을 피웠다니. 그것도 제가 시어머니 모시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 왜? 강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영희 씨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훈련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그냥.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30분 후 박영희 씨가 한강 다리로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외도 10년이라는 시간 200만 원. 다 말하고 나니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박영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여사님, 우세요? 참지 마시고. 그 말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영희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요. 40년이 거짓말이었어요. 다 괜찮을 거예요. 다. 어떻게 괜찮아요? 내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는데.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바다 건너기는요?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바다 건너기. 더 하고 싶어졌어요. 네? 제 인생이 거짓이었다면 이제라도 진짜로 살고 싶어요. 더 절실하게. 박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해요. 우리 함께 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미안. 좀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우셨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쉬고 싶어.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알지 못했을까? 만약 그때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혼했을까? 아니면 참고 살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산해 보니 총 2억 4천만 원. 우리 딸의 대학 등록금, 손주들 학원비, 시어머니 병원비. 그 돈이면 다 낼 수 있었을 텐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남부터미널로 가주세요. 그날 저는 남편의 고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산소가 있는 곳이었죠. 산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며느리 못나서 죄송합니다. 아들을 제대로 못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들이 며느리를 속인 거예요. 10년 넘게 바람 피우고 돈도 빼돌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산소로 갔습니다. 당신. 묘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난 내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당신이 빼앗아간 내 인생을.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명숙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 최진수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최진수?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아, 진수 씨. 오랜만이에요. 형님 산소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네, 저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벌써 3년이 됐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형수님 혹시 시간 되세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또 할 말이 있다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최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사실 형님한테 빚이 있었어요. 빚이요? 네, 5천만 원. 5천만 원? 형님이 제 사업 도와주신다고 빌려주셨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수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 돈 언제 빌리셨어요? 한 7년 전쯤요. 7년 전.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절약하자고 했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도 안 하고. 그게 다 그 돈 때문이었구나. 형수님 죄송하지만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2천만 원 갚았고 아직 3천만 원이 남았는데. 됐어요. 네? 그 돈 안 받을게요. 형수님. 대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 바람 피운 거 알고 계셨어요? 최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형수님.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나만 몰랐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 여자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최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회사 후배라고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그건 잘 말해요. 5년 정도.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그리고 5년. 15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카페를 나와 또 걸었습니다. 정처 없이.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40년이 다 뭐였을까?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영희 씨였습니다. 여사님, 수진 씨한테 전화 받았어요. 걱정하시던데요. 어떻게 여길? 제가 찾았죠. 여사님이 힘드실 때 어디로 가실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박영희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다 듣고 난 박영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영희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했었죠. 근데 이혼했어요. 20년 전에. 왜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지 않았죠. 대신 살기로 했어요. 나를 위해서. 박영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남편이 한 짓도 흘러간 세월도.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부터 여사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수예요. 가장 멋진 복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거. 그게 복수가 될까요? 당연하죠. 여사님이 자유로워지는 거, 여사님이 꿈을 이루는 거. 그게 가장 멋진 복수예요. 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살 거야.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음 날 정태수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코치님, 훈련 강도를 높여주세요. 네?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 하시는데. 더 세게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싶어요. 여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래서 더 절실해졌어요. 코치님이 제 눈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오하세요. 그날부터 진짜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수영했습니다. 아침 2시간, 저녁 3시간.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수영장에서 10km를 완주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여사님. 정말 대단해요. 코치님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정말 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는데 수진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네.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분은. 그때 그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되신 강석주 씨의 회사 후배였던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후배. 최진수가 말했던 그 사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미선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유산 관련 서류입니다. 강석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남긴. 귓가에서 다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미선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강석주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네.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강석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김미선에게 증여한다. 예금 1억 원을 김미선에게.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요? 어느 아파트요? 김미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34평 아파트입니다. 시세로는 약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그게 우리 재산이었어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빠 명의로 10년 전에 구입하셨대요. 10년 전. 그때 남편이 투자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다고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김미선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제가 나가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신 분이 이제 와서 유산 타러 왔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강석주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이요?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면서 무슨 사랑을 말해요. 김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잘못한 거. 근데 저한테도 강석주 씨는 전부였어요. 5년 동안. 됐어요. 그만 나가요. 수진이가 김미선을 밀쳐냈습니다. 여사님. 김미선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강석주 씨는 부인을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부인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가요. 당장. 수진이가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김미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럴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서럽게. 저는 아빠를 존경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진아. 15억이요 엄마. 15억.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적금을 깼던 기억도 났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했던 것도. 그 돈이면 엄마 병원비도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당신, 나한테 뭐였어요?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기억이 담긴 사진이었으니까요.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았고 형식도 완벽하거든요. 그럼 그 여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유류분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일정 부분의 상속분이 보장되니까요. 얼마나요? 아파트의 경우 대략 절반 정도는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절반. 7억 5천. 소송 걸어야 하나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제게 남은 시간과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태수 코치에게 전화했습니다. 코치님, 일정 당겨야 할 것 같아요. 네? 당긴다니요? 바다 건너기. 원래 6개월 후 계획이었잖아요. 3개월로 당기고 싶어요. 여사님, 그건 너무 무리예요.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코치님,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거짓이었고 가족도 흔들리고 재산도 날아가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만 남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다를 건너는 것뿐이에요. 코치님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단 제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주셔야 해요. 그럴게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말씀하세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와 며느리 유미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가족회의 해야 해요. 수진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 아빠 유산건이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소송 걸면 절반은 찾을 수 있대요. 알아? 그럼 소송 진행하셔야죠. 수진아, 엄마는 뭐예요? 15억이에요, 15억.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며느리 유미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솔직히 그 돈이 필요해요. 민준이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유미야, 어머니가 바다 건너시겠다는 것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 안 돼요. 소송도 해야 하고 엄마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소송 안 할 거야. 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왜 안 해요? 그 돈 더럽혀. 그 여자가 가지든 말든 엄마는 상관없어. 엄마. 그리고 바다 건너기는 할 거야. 3개월 후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바다 건널 때예요. 소송 준비해야죠. 우리 권리 찾아야죠. 수진아, 그건 내가 하고 싶으면 너 해. 엄마는 안 해. 왜요? 왜 그렇게 무책임하세요? 무책임하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희 키우고 할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게 다 뭐였어? 아빠는 바람 피우고 재산은 숨기고 다른 여자한테 집까지 사주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를 위해 살 거야.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엄마한테 필요한 건 뭔데요? 자유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자유.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자유? 엄마 나이 65세세요. 심장도 안 좋으시고. 그런 상태로 45km 바다를 건너겠다고요? 그게 자유예요, 자살이에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전 이제 모르겠어요.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왜 이러시는지. 아빠 돌아가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엄마는 다른 사람이 됐어.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엄마는 죽었어. 40년 동안 남들을 위해 살다가 지쳐서 죽었어. 이제 새로운 엄마가 태어난 거야. 새로운 엄마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재산도 포기하고 위험한 일만 하려는 엄마요? 수진아, 넌 엄마가 계속 희생하길 바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가 조용히 집에 앉아서 손주나 봐주고 너희 밥이나 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유미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가자. 할머니랑은 얘기가 안 통하시네. 엄마. 가자니까. 유미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진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엄마가 할게. 좋으세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전 더 이상 말리지 않을 거예요.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전 모르겠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훈련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3시간 수영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시간. 저녁에는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5kg 빠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코치님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바다에서 실전 훈련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다요? 네. 수영장이랑 바다는 완전히 달라요. 파도도 있고 해류도 있고.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박영희 씨, 김철수 씨 그리고 코치님과 함께였습니다. 오늘은 5km만 가보겠습니다. 코치님이 설명했습니다. 안전요원 보트가 따라갈 거고 중간에 힘들면 언제든 신호 보내세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영장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시작. 코치님의 신호와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km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km를 지나자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3km.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포기할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람 피우던 그 사람. 재산을 숨기던 그 사람. 저를 40년 동안 속였던 그 사람. 아니야. 난 포기 안 해. 이를 악물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4km.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드디어 5km. 여사님, 해냈어요. 박영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보트에 올라타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코치님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45km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정말 할 수 있구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코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런데 심장 검사는 다시 받아보셨어요? 아직이요. 받으셔야 해요. 장거리 수영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알겠어요. 며칠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강 여사님. 네, 선생님. 심장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얼마나요? 이 상태로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45km 바다를 수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간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확률이요? 50% 이상입니다. 50%. 반반.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할 거예요. 여사님. 선생님, 전 65년 동안 안전하게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거짓이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살고 싶어요. 비록 위험해도.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류하고 싶지만. 여사님, 결심이 확고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럼 최소한 응급약은 챙기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유서도. 유서는 이미 썼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써둔 유서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근데 엄마는 후회 없어. 엄마는 마지막에 진짜 엄마로 살다 갔어. 그걸로 됐어. 엄마를 용서해 주렴. 유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왜? 할머니. 진짜 하실 거예요? 바다 건너기? 그래. 민준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뭐? 할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보트 타고 따라가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엄마는 모르게 할게요. 제발 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3개월 후 45km.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생사를 건 도전.
시작됩니다. 3개월 후로 예정된 바다 건너기.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네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15km 갑니다. 정태수 코치가 말했습니다. 15km요? 네. 실전에서는 45km를 쉬지 않고 가야 하니까요.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수영장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첫 5km는 몸을 푸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10km를 지나자 팔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2km.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13km.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조금만 더. 14km.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15km. 마지막 50m를 남기고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사님, 코치님이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수영장 밖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미안해요. 마지막에 힘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심장이 얼마나 더 버텨줄지 모른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명숙 여사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미선 씨 변호사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김미선. 남편의 정부였던 그 여자. 무슨 일이세요? 유상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소송 안 한다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선 씨가 제안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안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나죠?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미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제안인지 드러나 보죠. 김미선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석주 씨가 남기신 유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죄책감이 컸어요. 유부남을 사랑한 것도 그분의 재산을 받는 것도. 그래서요. 아파트를 팔아서 반반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15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대략 세금 떼고 13억 정도 남을 거예요. 그걸 반으로 나눠서 여사님께 6억 5천, 저는 6억 5천 받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김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석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명숙이를 제발 잘 챙겨달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여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저랑 있을 때도 항상 여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나중에 꼭 보상해주고 싶다고. 그게 보상이에요? 바람 피우고 재산 숨기고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었죠. 저도 압니다. 그분은 비겁했어요. 저한테도 여사님께도. 김미선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아파트 매각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억 5천만 원. 그 돈이면 수진이 걱정도 덜 수 있고 민준이 대학도 보낼 수 있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전 받지 않겠어요. 네? 김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여사님 권리예요. 그 돈 깨끗하지 않아요. 제 남편이 저를 속이며 모은 돈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당신이 가지세요. 5년 동안 제 남편과 함께 했으니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겠죠. 김미선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 돈 받는다고 제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우리 남편 행복했나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김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웃으셨어요. 많이. 그럼 됐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남편을 웃게 만든 건 다른 여자였다니. 나는 뭐였을까?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어떻게? 따라왔어요. 엄마가 오늘 김미선 만난다는 거 알고. 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돈 안 받는다는 거 다 들었어요. 수진아. 왜요? 왜 안 받으세요? 6억이에요, 6억. 그 돈으로는 엄마 마음을 살 수 없어. 엄마.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전 그 돈이 필요해요. 민준이 교육비도 필요하고 제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알아. 근데 엄마는 포기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다나 건너겠다고. 엄마, 저한테는 엄마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는 갖고 이제 엄마마저 위험한 일 하시면 전 어떻게 해요?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바다 건너기 그만하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밀어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근데 엄마는 해야 해. 왜요? 왜 꼭 해야 해요? 엄마가 엄마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선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석주 씨 회사 동료였던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또 남편 얘기. 무슨 일이세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또 바람 피운 여자 얘기예요. 박재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박재민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강석주 씨가 제 명의로 만들어 달라고 하신 통장입니다. 또 비자금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여사님을 위한 돈이었어요. 뭐라고요?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잔액이 3억 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강석주 씨가 1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모으신 거예요. 여사님 노후 자금이라고 하셨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왜 당신 명의로 만든 거예요? 여사님이 발견하시면 쓰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박재민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명수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바람도 피웠고 거짓말도 많이 했어. 변명하고 싶지 않아.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줘.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다른 여자들은 그냥 도피처였어.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거기서 잠깐 쉬었던 거야.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 알아? 이 돈은 내가 자유롭게 쓰길 바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꿈꿨던 것들을 하는데 쓰길. 미안해, 명수가. 그리고 사랑해. 편지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여사님. 박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석주 씨는 여사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나가주세요. 여사님. 나가달라고요. 박재민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했다고? 진심이었다고? 그럼 왜 바람을 피웠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왜?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여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영희 씨. 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김미선의 제안 3억 원의 통장, 남편의 편지. 다 듣고 난 박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 사람들 다 잊으세요. 어떻게 잊어요? 바다에 가세요.
바다에 가서 다 씻어내세요. 남편도 돈도 과거도 다 바다에 놔두고 오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박영희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영희 씨, 같이 가주실 거죠? 당연하죠. 제가 보트 타고 따라갈게요. 고마워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독하게 훈련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기까지 한 달 반. 매일 20km씩 수영했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 빠졌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탔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몸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낯선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강명숙 여사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이혜진의 동생 이혜선이에요. 이혜진. 그 식당 주인 딸. 남편과 10년 넘게 관계를 가졌던. 무슨 일이에요? 이혜선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여사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뭔데요? 일기장이에요. 언니가 10년 동안 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언니가 여사님이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진실을. 진실이요? 이혜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강석주 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강요당했어요. 강석주 씨가 우리 가게에 돈을 빌려줬거든요. 5천만 원. 그걸 미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일기장 읽어보세요. 다 적혀 있어요. 이혜선은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13년 3월 5일. 오늘 그 사람이 또 왔다. 가게 빚 독촉하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나보고 만나자고 했다. 싫다고 했더니 당장 5천만 원 갚으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읽었습니다. 2013년 5월 20일.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과. 너무 싫었다. 몸을 씻고 또 씻었는데 더러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엄마는 모르신다. 알면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말 못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10일. 그 사람 부인 사진을 봤다. 착하게 생기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을 핀 게 아니라 협박을 한 거였습니다. 빚을 미끼로 젊은 여자를 강요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모두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찢었습니다. 40년의 추억을, 40년의 거짓을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겠다고. 이 모든 고통을, 이 모든 배신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D-7. 바다 건너기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난 거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10kg이 빠진 몸, 까맣게 탄 피부, 단단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할 수 있어.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태수 코치였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마지막 장거리 훈련입니다. 바다에서 20km 갑니다. 새벽 6시까지 동해안으로 오세요. 20km. 실전의 절반도 안 되는 거리지만 몸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수진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잤나?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책상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노인수영 사망사고 검색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동해안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박영희 씨와 김철수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사님. 박영희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떨리긴 하지만. 김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주무셨죠? 당연해요. 저도 제주도 해역 건너기 전날엔 한숨도 못 잤어요. 김철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시작하면 달라요.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사라져요. 오직 나와 바다만 남죠. 코치님이 왔습니다. 자, 모두 모이세요. 안전요원 3명, 보트 2대 그리고 의료진 1명이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20km를 갑니다. 중간에 5km마다 휴식 시간을 줄 거예요. 물 마시고 에너지바 먹고 5분 쉬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코치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심장 약은 챙기셨죠? 네. 혹시라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바로 신호 보내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11월 초에 바다는 차갑습니다. 수온이 15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출발. 코치님의 신호와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km는 순조로웠습니다. 몸이 물에 적응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휴식. 보트에 매달려 물을 마셨습니다.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계속 갑시다. 다시 출발. 하지만 10km를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12km.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바위를 매단 것처럼. 13km.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여사님. 보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계속할게요. 잠깐 쉬세요. 아니요. 계속할게요. 이를 악물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15km.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안 좋은 신호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6km.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17km.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으악.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사님. 안전요원이 뛰어들었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명수가 미안해. 딸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리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아직 못 가. 눈을 떴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박영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17km 지점에서 쓰러지셔서. 코치님이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의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강 여사님 심장에 큰 무리가 갔어요. 이 상태로는. 알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지만 전 할 거예요. 뭐라고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45km를 갈 거예요. 미쳤어요? 오늘 17km에서 쓰러지셨는데 45km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중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실 수 있어요. 알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의사가 코치님을 쳐다봤습니다. 코치님 말려주세요. 코치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하실 거예요? 네, 후회 없으세요? 후회는 하지 않으면 할 거예요. 코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휴식하세요. 훈련도 하지 마시고 몸을 최대한 회복시키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45km. 죽을 수도 있는 도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떡해? 박영희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수진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제발요? 수진아. 오늘 17km에서 쓰러지셨잖아요. 45km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 수 있어. 안 돼요. 못해요. 엄마 죽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65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어. 항상 안전한 길만 걸었어.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 근데 그게 뭐였어? 거짓이었어. 엄마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진짜를 하고 싶어. 진짜 도전을,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엄마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어. 적어도 엄마는 후회 없이 갈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못 말리겠네요. 수진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따라갈게요. 보트 타고. 수진아,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보트 타고 옆에서 지켜볼게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거문도까지 파이팅. 민준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저도 따라갈게요. 엄마랑 같이 보트 탈게요. 며느리 유미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유미야. 어머니가 정말 하고 싶으신 거라면 저희가 응원해야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이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진이는 안전장비를 챙겼습니다. 민준이는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유미는 비상약품을 정리했습니다. D-3. 박영희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이거. 봉투를 건넸습니다. 뭔데요? 수영 동호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이에요. 100만 원. 이걸 왜? 응원해요, 여사님. 우리 모두가. 봉투 안에는 쪽지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강명숙 여사님, 꼭 성공하세요. -62세 이미숙. 여사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67세 최순자.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70세 정말자. 눈물이 났습니다. D-1.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수영복, 수경, 수모, 기마개, 에너지젤 30개, 물 5리터, 비상약.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안 죽을 거야. 나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새벽 3시. 일어났습니다. 오늘입니다. 드디어 오늘. 샤워를 하고 가벼운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정말 하실 거예요? 응. 후회 없으세요? 없어. 그럼 다녀오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시고요. 그럴게. 새벽 5시. 여수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영희 씨, 김철수 씨, 코치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3시간 후 여수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코치님이 말했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에 바셀린을 발랐습니다.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서였습니다. 수경을 썼습니다. 수모를 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45km. 저 멀리 거문도가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거. 작은 방수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뭔데? 열어봤습니다.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4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남편과의 사진. 찢었던 사진을 다시 붙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40년이었잖아요. 그냥 버리지는 마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주머니를 수영복 안에 넣었습니다. 가슴께, 심장 가까이에. 자, 출발 5분 전입니다. 코치님이 소리쳤습니다. 박영희 씨가 안아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사님. 김철수 씨가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화이팅!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며느리 유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꼭 돌아오세요. 마지막으로 수진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발이 물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10초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5, 4, 3, 2, 1. 출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45km. 생사를 건 여정.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첫 5km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파도는 부드럽게 제 몸을 감싸줬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발을 찼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숨. 하나, 둘, 셋, 숨. 옆에서 보트가 따라왔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탄 보트, 박영희 씨와 김철수 씨가 탄 보트, 그리고 코치님과 안전요원들이 탄 보트. 엄마, 잘하고 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5km 지점. 첫 번째 휴식. 보트에 매달렸습니다. 컨디션 어때요? 코치님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심장은요? 괜찮아요. 물 드세요. 물을 마셨습니다. 에너지젤도 하나 먹었습니다.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5분 쉬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5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출발. 다시 헤엄쳤습니다. 10km 지점.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바닷물 속에서도 땀이 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팔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훈련했으니까요. 15km 지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다급한 목소리. 괜찮아.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17km를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쓰러졌던 지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다르다. 난 쉬었으니까.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팔이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20km 지점. 거의 절반.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여사님. 휴식. 보트에 매달렸습니다. 이번엔 10분을 쉬었습니다. 심장 약 드세요. 코치님이 약을 건넸습니다. 약을 삼켰습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코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20km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여사님. 전 끝까지 갈 거예요. 심장이 터져도 갈 거예요. 코치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페이스를 좀 늦추세요. 지금처럼 가다간 30km도 못 가요. 알겠어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3km를 지나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해류가 바뀌었습니다.
역조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물이 뒤로 밀어냈습니다. 열심히 헤엄쳐도 제자리였습니다. 코치님, 해류가.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바뀔 거예요. 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헤엄쳤는데 겨우 1km를 갔습니다. 팔이 풀렸습니다. 다리도 풀렸습니다. 25km. 엄마, 잠깐 쉬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계속 갈 거야. 엄마, 이대로 멈추면 다시 시작 못해. 이를 악물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으악.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사님. 안전요원이 뛰어들었습니다. 물 밖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다리에 쥐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안전요원이 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여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코치님이 말했습니다. 25km도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거문도까지 갈 거예요. 무리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금 몸 상태로는. 그때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엄마 죽어요. 딸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전 이미 아빠 잃었어요. 엄마까지 잃을 순 없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만둘까? 그 순간 가슴께에 있던 방수 주머니가 느껴졌습니다. 가족사진. 40년의 세월.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었던. 아니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 엄마는 40년 동안 중간에 포기하며 살았어.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나 자신도 포기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가고 싶어. 엄마. 미안해 수진아. 이기적인 엄마라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사님. 코치님이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27km, 28km, 29km.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출발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km, 3분의 2. 조금만 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심장. 숨이 막혔습니다. 여사님. 엄마. 보트들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약. 어디 있어요? 여기. 약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삼켰습니다. 천천히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여사님 이제 정말 안 돼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코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사님. 조금만 더 가면. 거문도예요. 아직 15km나 남았어요. 15km.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나.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못하는 건가.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영희 씨였습니다. 영희 씨? 여사님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하지만 우리 같이 가요. 거문도까지. 박영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희 씨.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김철수 씨였습니다. 저도 갈게요. 철수 씨. 혼자 가게 놔둘 순 없죠.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셋이서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왼쪽에 김철수 씨가 오른쪽에. 저는 가운데에서. 신기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는 것. 32km. 33km. 34km.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보트에서 조명을 비춰줬습니다. 물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옆에 박영희 씨와 김철수 씨가 있었습니다. 35km. 밤 9시. 출발한 지 13시간. 몸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의식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팔을 저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8km. 여사님, 조금만 더. 검은도가 보여요. 코치님의 목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도.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40km.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리만 찼습니다. 41km.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었습니다. 여사님, 엄마.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몸을 밀었습니다. 박영희 씨와 김철수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혼자 가야 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여사님 혼자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도움 받으면서도 끝까지 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김철수 씨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42km, 43km, 44km. 검은도가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찼습니다. 44.5km, 44.8km, 그리고 45km.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검은도 해변. 해냈어요. 엄마.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65세에 심장병을 안고 45km를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유미도 박영애 씨도 김철수 씨도 코치님도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엄마 해냈어. 그때였습니다. 가슴께에서 방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들.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봤어요? 엄마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명수가. 정말 잘했어. 그날 밤 검은도의 작은 민박에서 잠들었습니다. 14시간 30분. 45km. 제 인생 최고의 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났습니다. 65세 할머니 심장병 안고 45km 바다 건너 화재.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왜 이 도전을 하셨나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65년 동안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항상 남을 위해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나이가 많든 몸이 아프든 상관없어요. 메시지를 주신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명숙 여사님이시죠? 저는 KBS 아침마당 PD입니다. 출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를요? 그날 하루 동안 방송국 5곳, 신문사 3곳, 잡지사 2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대박이에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SNS에서 난리 났어요. 엄마 영상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어요. 500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65세에 이런 도전을 하시다니. 존경합니다. 저도 55세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도전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강명숙 여사님이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인 받아도 될까요? 당황스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수진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뭘 축하해? 엄마가 해내신 거요. 그리고 수진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김미선 씨한테 온 거예요. 편지래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강명숙 여사님께. 뉴스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여사님처럼 용기 있게 살지 못했어요. 5년 동안 숨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죠. 근데 여사님을 보니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여사님 모 6억 5천 계좌로 보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6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유 있게 사실 수 있겠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 쓸 곳이 있어. 어디요? 기부할 거야. 네? 시니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재단 만들 거야. 늦은 시작 재단이라고.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65년 동안 나는 받기만 했어. 이제는 줄 차례야. 한 달 후 늦은 시작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도전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수영, 마라톤, 등산, 그림, 음악.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게 지원하는 재단. 첫 수혜자는 70세 할머니였습니다. 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좋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그 할머니는 1년 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그분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나와 같구나. 늦게라도 꿈을 이루는 거구나.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6개월 만에 수혜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72세에 태권도를 시작한 할아버지, 68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65세에 요리사가 된 할아버지. 모두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TED 강연에 초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숙입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저는 65세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65세에 심장병을 안고. 그리고 45km 바다를 건넜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왜 그런 위험한 도전을 했느냐고.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청중 중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인생을. 기립박수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을 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저 10년 전에 남편 잃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근데 여사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등산요.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 가고 싶어요. 멋지네요. 꼭 하세요. 할게요. 여사님처럼.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강연 영상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민준이에게서도 왔습니다. 할머니 최고. 우리 학교에서 할머니 유명인이에요. 박영희 씨에게서도. 여사님 다음 도전은 뭐예요? 저도 같이 갈게요. 웃음이 났습니다. 다음 도전? 사실 하나 생각해 둔 게 있었습니다. 2년 후 저는 7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여사님 정말 가실 거예요? 코치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산이에요. 하지만 고도가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수진이도 말렸습니다. 엄마 바다도 건넜으면 이제 좀 쉬셔야죠. 쉬는 건 죽어서 해. 엄마, 농담이야. 근데 엄마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 결국 가족들은 허락했습니다. 3개월 후 네팔에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까지는 2주가 걸렸습니다. 70세의 몸으로 그 험한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드디어 베이스 캠프. 해발 5,364m. 해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등산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70세에 여기까지 오시다니. 고마워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도전했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워갑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기자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강명숙 여사님, 이번 도전은 어떠셨나요? 다음 계획은 뭔가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는 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케이크와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혼자 발코니에 나가 달을 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빼앗아간 그 시간들. 이제 다시 찾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나쁜 남편이었지만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사님,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오늘 상담 신청 10건 들어왔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이에요? 75세 할아버지가 미술 배우고 싶다고 하시고요. 68세 할머니가 춤을 배우고 싶다고. 다 도와드려요. 우리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오후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80세였습니다. 여사님, 저 너무 늦었죠? 뭐가요? 제가 소설을 쓰고 싶어요. 평생 꿈이었는데.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늦은 시작은 없어요. 80세에 시작하면 80세의 시작이에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65세에 수영 시작했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80세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의 눈빛을 보니 3년 전 내가 생각났다. 뭔가를 시작하고 싶지만 두려워하던 나. 나이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망설이던 나.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이가 많든 몸이 아프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리고 용기다. 살아있는 한 도전은 계속된다. 1년 후 그 80세 할아버지가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가 왔습니다. 여사님, 책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책을 들고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제목은 80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여사님. 여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80세 신인 작가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니어들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꿈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재단은 3년 만에 전국에 5개 지부를 냈습니다. 수혜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명숙 여사님, 국민포장 수여식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국민포장.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날 청와대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포장을 걸어주셨습니다. 강명숙 여사님,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수진아. 엄마. 사실 처음엔 반대했잖아요. 바다 건너기. 알아. 근데 이제는 엄마가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포기했으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예요. 재단도 희망도 변화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지?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엄마로 사신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여수 앞바다. 3년 전 출발했던 그곳.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사님. 뒤돌아보니 박영희 씨와 김철수 씨였습니다. 어떻게 여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죠. 3년 전 오늘 여사님이 바다를 건넌 날이에요. 맞았습니다. 3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박영희 씨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3주년 축하해요. 셋이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여사님, 다음 도전은 뭐예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좀 쉴까 봐요. 정말요? 농담이에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뭔데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 다시 건너고 싶어요. 이번엔 75세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역시 여사님이에요. 저희도 같이 갈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강명숙. 71세. 65세에 수영을 배웠고 바다를 건넜고 산을 올랐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 6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리고 용기다. 살아있는 한 도전은 계속된다.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쓸 장이 많이 남았다. 5년 후 강명숙 여사는 76세가 됐습니다. 늦은 시작 재단은 전국 20개 지부로 확대됐고 수혜자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여사는 다시 바다를 건넜습니다. 75세에.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대한민국 슈퍼시니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강명숙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어떤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입니다.